도박의 마침표를 찍다. 도박 엔딩 시즌 5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 타짜 이성혁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단독 코디 정성희입니다. 네, 오늘 그 도박의 훈수 청소년 도박 문제 특집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도 특별한 전문가 한 분이 오셨다고요. 네, 오늘 모신 전문가분은 범죄심리학 석사, 박사 졸업하시고 현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근무하고 계신 김보경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범죄심리학자 김보경입니다. 저는 말씀 주신 대로 범죄심리학 석사 박사 하고요. 지금은 청소년 도박 쪽에서는 학교폭력 조사 그리고 경찰서 가서 하는 범죄심리사 그리고 강력범죄 피해자 만나는 피해평가 뭐 이런 거 하고 있고요. 네. 연구 생활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요. 네. 예, 청소년 도박 문제도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심지어 이 도박 문제가 또 범죄로 또 이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네. 이게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고 네. 이 범죄 금액이 좀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게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청소년 도박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제 개입할 수 있을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그 청소년 도박 문제 그리고 도박에 대한 그 범죄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우리 김보경 박사님과 함께 심도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범죄 심리학자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이 이제 다양한 사람들 만나보셨을 텐데 성인을 대하는 어떤 평가의 기준과 청소년을 대하는 평가의 기준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떻게 있을까요?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네. 청소년은 좀 미성숙해요. 네, 근데 단순히 미성숙한 게 아니라 생리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지? 어떤 결과가 있지? 처벌받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할까 안 할까를 결정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역할들을 전두엽에서 하거든요. 네네. 근데 얘가 사실은 20대 중후반까지 커요. 어. 발달이 늦습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 청소년의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아직 덜 성숙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끔 청소년들 보면 어머 왜 저러지? 죽을 줄 모르고 저러나? 왜 저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 눈에는 당연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 행동을 할 때는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네. 그 능력이 아직 없으니까요. 도박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도박을 하지 않는 이유는 결과가 부정적일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런데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런 능력이 부족해서 오히려 저는 청소년이 도박에 빠지는 이유나 혹은 일탈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원인을 볼 때 어떤 환경이 그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했나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요. 네. 환경에 훨씬 영향을 많이 받는 나이니까요. 특히나 청소년은 자기가 어떻게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살지 결정할 수 없잖아요. 네. 사회에서 정한 방식으로 삽니다.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집에 오고. 네.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의로 범죄를 저질렀다기보다는 환경적인 영향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보는 거고요. 성인의 경우에는 이미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노력을 들여서 어떤 삶을 살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인의 범죄를 평가할 때는 어떤 삶의 방식에서 어떤 길을 통해 범죄로 이어지는지를 파악하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파악했을 때 그거를 잘라주거나 혹은 다른 길을 내주는 방식으로 좀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재범을 저지르는 걸 좀 막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 선택해서 살아왔던 선택의 연속된 삶이었기 때문에 그 연속의 과정을 살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선택권이 없이 부모의 의지에 의해서라든지 환경에 의해서 살아왔으니까 그 환경 자체가 어떤지를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아마 이제 이런 일을 하시면서 이 청소년 도박 문제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그 도박 문제 때문에 범죄로 이어진 청소년들도 만나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는 사례가 있으면 하나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사례가 떠오르는데요. 실제로 사기 사건으로 이제 조사를 들어갔는데 결국 알고 보니 사기 사건을 저지른 이유는 그 도박빚 때문이었어요. 네, 도박빚이 1,000만 원이 넘어가면서 부모님이 중간에 몇백만 원을 갚아주기도 하고 했는데 중독 상태라서 빚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태였어요. 그렇다 보니 학생의 신분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쳤습니다. 몇 번 사기를 쳐서 결국에는 잡혔고 이전에 있었던 일까지 전부 다 병합돼서 저를 만나게 된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게 참 재미있었던 게 처음 만났던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네네네. 굉장히 민감한 시기잖아요. 그런데 자포자기한 태도였어요. 자기 인생 자체를 조금 내려놓은 태도라서 네.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무감했습니다. 예, 이게 좀 특징적이긴 하거든요. 네. 심한 수준의 중독에 이르는 친구들을 만나보면 몇 천만 원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의 굉장히 좀 무감각한 태도를 보이거든요. 네. 그게 많이 생각이 나고요. 두 번째는 중학생이었는데 불법 추심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불법 추심 사건을 처음 맡았는데 중학생이 어떻게 불법 추심 사건으로 들어오지? 이랬거든요. 네. 그런데 돈을 빌려준 상대가 이제 도박 중독 상태인 친구인 거예요. 그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 돈을 갚아라라는 전화를 자기가 학원이 끝나고 10시 넘어서 전화를 한 거죠. 네네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사실 상습 도박 중독이라서 어떻게 해야지 불법 추심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 10시 넘어서 전화하자마자 그 친구를 신고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해했던 그 상황을 봤고요. 어릴 때는 이제 돈 잘 빌려주지 않기도 하지만 빌려주면은 사실 뭐 시도 때도 없이 갚아라는 얘기는 하거든요. 네. 그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밤 10시 넘어서건 12시 넘어서건 좀 금액이 크다 그러면은 본인도 엄마한테 혼날 거 아닙니까? 아, 그 도박 문제가 있었던 친구가 상당히 그 정보에 빠삭하고 야근 네. 친구였네요. 네. 네. 상습범들은 법을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소개해 주셨던 그 중고거래 사기 같은 경우에는 도박 문제에 계속 허덕이다가 계속해서 이제 중고거래 사기에 반복적으로 빠진 케이스라고 하는데, 중고거래 사기는 그냥 내가 좀 돈이 필요해서 이기도 하고 용돈도 필요하고 그리고 도박도 하나의 핑계거리로 삼는 거였는지, 아니면 실제로 만났던 그 친구는 도박 문제로 인해서 완전히 뇌가 망가졌거나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고거래 사기인 것도 모르는 상태로 진행이 됐던 건지 어느 쪽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후자예요. 그 후자예요. 친구는 정말 1,000만 원이 넘는 도박빚이 있었고 네. 그리고 많이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상식적이지 않은 수준의 이자율로 이제 친구들이나 선배들로부터 돈을 빌린 상황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1,000만 원을 빌렸을 때 한 달 후에는 1,500만 원이 되어 있고 약간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부모님이 몇 번씩 돈을 갚아줬지만 더 이상 이제 안 갚아주겠다라는 상태였고, 학교에 가면은 계속 이제 협박을 당하고 그리고 부모한테도 전화를 해서 협박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단순히 중고거래만 한 게 아니라 사기를 그냥 어디서 물건을 훔쳐서 팔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는 전부 다 돈을 갚는 데 썼어요. 네, 완전히 도박 중독 상태에서 빚이 감당이 안 돼서 범죄로 떠밀려서 이제 범죄자가 된 케이스였습니다. 완전히 일상이 망가졌군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뇌도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였고,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 여기는 어디? 뭐 나는 누구? 이 상태로 계속해서 뭐 중고거래 사기도 하고 뭐 돈도 훔치고 물건도 훔치고 뭐 이런 상태까지 발전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보통 이제 형사처벌을 받을 때는 어떤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처벌을 받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 우리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치유의 목적, 교화의 목적도 있거든요. 우리 박사님이 보실 때는 우리 청소년을 대할 때 치유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처벌을 먼저 강하게 해야지 아 뜨거 하고 그 다음부터는 좀 손을 뗄 것 같은지, 어떤 게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사실 거의 모든 범죄에 비슷한 태도를 갖고 있는데요. 네. 치유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독의 가능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에는 치유가 먼저인 게, 이 친구들이 한번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 가둬놓고 평생 사회에 안 나올 게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에 그 친구들이 사회에 나와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처벌이 세게 내리면 세게 내릴수록 그 친구들이 사회에서 좀 더 멀어지거든요. 그러면 멀어졌을 때 돌아오는 길도 멀어져요. 그래서 1년, 2년 교도소에 있다가 사회에 오면은 적응을 잘 못하기 때문에 또다시 불법적인 루트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하게 되고요. 그래서 치유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옷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뭘 안 묻히기 위해서 조심조심 하는데 한번 이렇게 확 흙탕물을 묻히면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흙탕물에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형사처벌 같은 경우에도 세게 들어가면은 흙탕물을 많이 묻힌 것처럼 에라 나도 모르겠다 이런 상태로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먼저 해야 되는 케이스 혹시 기억나는 사례들이 있을까요? 악의적인 거죠. 악의적인 거. 네. 그러니까 대부분 청소년들은 저는 이게 범죄인지 몰랐어요 하고 들어오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주도적이고 지능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삶의 방식 및 패턴이 된 친구들이 있어요. 네. 대부분 상습범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중범죄에 해당할 정도로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이런 방식이 착취적인 삶이라고 하는데 착취적인 삶이 습관화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격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주 주도 면밀하게 긴 시간 동안 악의적으로 누군가를 음해하거나 누군가를 파탄내기 위해서 벌이는 범죄는 반드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건 이제 조금 도박과는 다른 얘기지만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서 박사방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이 점점 더 나이가 어려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그런 거는 단순히 교육이나 치유의 문제가 아니라 엄한 처벌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요. 이게 범죄자들은 저희랑 눈이 달라서 어떤 상황을 볼 때 누가 취약한가, 누가 가장 이용하기 편안한가를 그 누구보다 잘 알아요.